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첫 코너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오지만 이 투자자분들 굉장히 환호를 지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좀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긴 한데요. 네. 우리 시장만큼은 너무나 햇볕이 쨍쨍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무려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네요. 네. 일단 뭐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 환원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정책 기대감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또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지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요즘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그 이란 이스라엘 문제로 그 중동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서 우리 K 증시가 나홀로 질주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점은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이 비교적 고른 업종들의 상승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거든요.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예,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거나 대충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것은 곧 투자 심리의 개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좀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좀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근데 특정한 주도 섹터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상승한 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투자 심리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도 매우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 어느덧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5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만큼 지금 증시에 들어오기 위한 대기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3,000포인트를 돌파한 김에 내친 김에 뭐 일단 파죽지세로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자금이 네. 최근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직도 좀 6만 원 돌파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그 증시 주변 자금이 삼성전자로 또 쏠린다면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새로운 정부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를 선언한 만큼 결국에 이제 지수 견인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코스피보다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시장에서 3천 돌파에 따른 어떤 별다른 체감 수익을 못 누리신 분이라면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또 6.25 또 이런 기념일이 있고 뭐 또 이제 최근에 좀 북한과의 좀 대화 모드 이런 부분들도 역대 좀 진보 정권에서는 뭐 좀 반영이 됐던 만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AI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게 약간 뭐 견인한 거보단 주도주는 많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네. AI의 역할도 좀 있기는 했죠, 오늘 장에서는. 그렇죠. 특히나 지금 AI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네카오의 질주가 이번 주에 두드러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네카오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네. 이번 주만 놓고서 AI 소프트웨어가 확실하게 주도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이런 장에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오늘도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화장품주를 비롯한 또 소비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기세등등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확실하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주도주는 아직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고른 업종들의 상승으로 이루어진 3,000포인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저희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허니문 랠리도 이례적으로 또 더 길고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새 정권에서
네. 단기로 그리고 장기로 각각 좀 눈여겨볼 만한 뭐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네.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상의 큰 두 가지 물줄기는 하나는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라는 그런 어떤 이 방침인 만큼 그렇죠. 그게 뭐 지주사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지주사를 비롯한 일단 대형주군에서의 그런 어떤 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소외됐던 초대형주라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나 SK, 뭐 CJ를 비롯한 이제 지주사 쪽도 앞으로 좀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이제 5천은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물줄기가 역대 진보 정권에서만의 어떤 모멘텀인데 남북 대화 모드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좀 필요한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국면이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한 번 정도 바톤 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는 역시나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숨고르기를 했던 남북 경협주가 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어떤 좀 북한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뭐 남북 한라인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북 실무자 뭐 접촉 재개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들이 분명히 좀 트리거가 된다고 하면은 전 남북 경협주도 좀 볼만한 종목이라 보고 있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제가 이제 주식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보통 이제 주식장이 좋으면 보통주 위주로 많이 가는데 보니까 우선주도 한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현상도 지금 이 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라는 쪽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주사를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종목들은 보통 우선주가 같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 때문에 우선주가 조금 더 각광받았던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세 왜곡이 좀 잘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리는 마음에 우선주를 덜컥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좀 거래량 함정에 빠져서 좀 쉽게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좀 숙련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보통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새 정권도 됐고 이게 장도 지금 오히려 다른 의미로 이례적으로 또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지금 막 사놓는 게 좋은지, 왜냐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좀 사놓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 물론 2,600에도 살 기회가 있었고 2,500에도 우리가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여러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000의 코스피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상심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못 샀는데 지금 이 가격 주고 사야 돼라는 좀 그런 어떤 좀 심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승보다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의 증시는 지금보다는 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망설임보다는 지금 대세에 좀 편승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3,000, 코스피 3,000을 돌파를 했고 이제 5,000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마 주변에서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내 투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장이 올바르게 내가 학습을 하며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좋을 시간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분의 인사이트를 배우고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동학개비의 상담사, 또 건강한
주식 전도사라는 수식어들이 많은데요. 존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몇 년 오래 기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요즘 워낙 불장이어서 아마 이 대표님을 더 많이 찾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사실 새 정권 때마다 이 주식이 훈풍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더 강하고 더 길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지금의 주식 시장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글쎄 한 3, 4년 정도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소외됐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이 더 디스카운트 돼 있느냐, 그다음에 그 미래가 어디가 더 밝으냐, 결국 그게 결정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주시장이 제일 네. 싫어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 불확실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그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으로 한 6개월, 1년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겠죠. 당장 오늘 좀 이슈 중에 하나를 여쭤보자면,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그 무력 충돌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말지를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여파는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으세요? 글쎄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불안정하니까. 근데 항상 정치적인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렇죠. 이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많은 네. 경우 그런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거는 살 기회를 줘요. 네.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막 정치적으로 막 어려울 때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괜찮겠죠. 그때 근데 살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 네.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공포가 있으니까 그때 투자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 정치적인 거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이 날 때도 또 돈 버는 회사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자주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위기나 변수를 어쨌든 기회로 만드는 것도 그렇죠. 저의 몫이라고 예. 보면 되는 그러니까 항상 거네요. 투자가 돼 있어야 네, 돼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그 몇 가지 항상 주장해 오시던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주식이 한 주에 막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더 이제 저렴한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뭐 수백만 원 넘는 걸 한 주 사는 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 가격을 네. 보지 말고요.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시가총액으로. 네,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뭐 굳이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ETF 사면 되죠.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항상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주식은 아직 싸다.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걸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슷한 회사고 매출액도 비슷한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과 한국에 상장된 기업 봤을 때 한국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떤 경우는 5분의 그렇죠. 1이고 그러니까 네. 한국 주식이 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물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규모의 매출액인데 네. 미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3배, 4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예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5일에 이제 결정이 난다고 많은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우리는 그래요?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주식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대표님.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을 다 팔아야 돼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정리 안 그 다음에 되나요? 이제 그럼 선진국 투자하는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서. 네, 너무 작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득이 아니네요, 아니, 전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도 아니, 되게 그건 많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이긴 그래서 하네요. 저는 이거를 사람 잘못 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면 네. 한국 시장이 이제 선진화됐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고요. 네.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과 투자의 생각은 또 완전 별건으로 가야 다르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모르는 부분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코스피 5천 갈 거다라는 공약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취지의 하나로 상법 개정안도 있고요. 배당학대 정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떠세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네. 그 주주들의 이익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외국 네. 투자가들이 훨씬 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떤 게 그럼 또 필요할까요? 훨씬 더 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5천 가는 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년 안에 5천 간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만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네. 2만이 갈 수 있어야 되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1975년에 미국이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 덕분에 50년 동안 우상향한 거예요. 한국도 그런 플랜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정책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융. 네. 금융 중에 뭐 어떤 부분일까요? 자사운용사가 많아야 돼요. 자산운용.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아니요, 기업이 의미인가요? 또 많아야 네. 되지만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 금융산업하면 뭐가 떠올라요? 은행이 떠오르죠. 그렇죠. 미국은 뭐가 떠올라요? 블랙락이 떠오르죠. 그러네요. 그게 생각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많아야 돼요. 한국은 투자 회사가 별로 없죠. 네. 미국은 3만 개, 4만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규제를. 네. 우리는 너무 좀 엄격한 너무너무 부분이 있죠. 엄격하죠. 그래서 그런 자사운용사가 못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 금융교육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산운용이나 이런 돈을 어쨌든 많이 굴리게 해서 그렇죠. 자산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게 그렇죠. 하잖아요. 결과적이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만 전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크게 하지 말라 이러는 그렇지. 얘기는 하죠. 그리고 네. 뭐 주식은 위험하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자사운용사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다 풀어야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말하는 건 상법 개정안을 바꾸자는 그거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말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보시는지. 맞죠. 일단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게 주식시장에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왜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소송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소송이 많을수록 주식시장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요? 그럼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해서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럼요. 시끄러워야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엄청나게 그렇죠. 활발하잖아요. 활발하죠. 네. 주주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야 일어나는 게 되네요. 제일 나빠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조용한 게 안 좋은 조용하게 거예요. 제일 나빠요. 그리고 막 올라가더라도 조용하게 올라가는 거 경영권 싸움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문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거는 너무 과대한 거예요. 왜 주식 가격이 올라갈 텐데요? 부자가 될 텐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부자가 되죠? 경영진이 부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낮춰줄 필요는 있어요. 오히려 상속세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상속세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당근은 하나 줘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밸런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코스피 5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도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제일 하셨잖아요. 나쁜 거는 5천까지 갔다가 다시 4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건 없죠. 그거는 네. 오히려 네. 더 불안하게 만들죠. 그럼, 그러니까 주시장은 5년, 10년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 이 국장의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변경돼야 되지 않아요? 바꿔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되고 미국처럼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퇴직연금.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양질의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20년, 30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계속 주시장에 들어와서 받쳐주는 거죠. 우린 사실 이걸 좀 간과하기는 하잖아요. 간과죠. 왜냐면 퇴직연금의 네.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대부분 원금 보장에 있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중산층의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그걸 보호해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나도 노후 준비가 되겠구나. 네. 이제 그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계속 그 금융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체질 변화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오던 거 봤던 종목에 대한 이 다양성도 필요해요. 다양성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저희는 왜 무조건 반도체, 무조건 그리고 남의 사는 거, 그 좀 따라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2차 전지에서 뭐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전망은 잘 안 하시지만 종목을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형주를 많이 사잖아요. 우리도 네. 모르게 편견이 많아요. 어떤 그래서 편견이요? 네. 대량 생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도 근데 안 하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끝났어요. 중국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조금 그러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쓰는 거, 머리 쓰는 금융, 거. 금융. 그다음에 그런 케이팝 같은 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서비스업에 신경을 써야죠. 근데 우리는 수출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동차, 철강 그런 시대는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국가의 가치를 올려왔으니까 또 그랬겠죠. 여태까지 좋았죠. 그러면 말씀은 지금은 이제 그 가치를 넘겼으니까 다양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도달하지는 그렇죠. 않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교육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국영수 교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돈 공부해야지. 돈 공부?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막 경제 수업을 따로 하거나 아기 때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주고. 용돈 쓰는 거 가르쳐주고. 그렇죠. 지금은 학원 가면 안 되고요. 네. 그 공부 국영수에 하는 거 그걸 투자로 바꿔야 돼요. 아이들 투자로.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항상 주셔서 주식을 투자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변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교육 문화 자체도. 그렇게 다 그쵸? 변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고정관념을 깨야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기는 하죠. 쉽지가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투자자로 많이 좀 가자면 이건 제 질문이기도 한데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나라의 가치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 변수라는 형태도 달라진 것 같아요. 매해 생기는 변수도. 이럴 때 좋은 회사를 선별하는 그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사람들은 잘 그 실감을 못 하는데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 자신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주식 고르는 거는. 어떤 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네. 동업할 때 뭘 봐요? 동업. 경영진의 도덕성, 그쵸. 자질,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을 뭘 마나, 이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여했다는 전제 하에 한번. 그렇죠. 내가 보는 동업하는 거예요? 건데 동업자가 구하는 걸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전문가는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쵸. 사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이 아나보다 나보다 천만에.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고 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도 이제 주식에 대한 걸 보실 때, 내가 이 회사에 참여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좀 보세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이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대답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에 이 회사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긴 하죠. 전혀 몰라요. 그럼 대표님은 감을 좀 믿으시는 아니요. 거예요? 감이 그것도 아니라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랑 동업하고 싶은지 그냥 아닌지. 진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 회사 굉장하네. 매출액이 뭐 50% 올라가네. 궁금하잖아요. 그쵸. 뭘 만들길래 50% 올라가지? 이 회사의 커스터머가 뭐 누구지? 설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몰라서 남에게 의존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죠. 저 고정관념.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쵸, TV에 나오는 맞아요. 사람이 네. 막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아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이거 뭐 3개월 동안에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죠. 오늘 정부가 이제 AI 울산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여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코스피가 오늘 3,000도 돌파할 정도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되면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AI 산업에 대한 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AI 산업의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요? 그렇죠. 옛날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렇죠. 우리 그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그 인터넷이라는 것 그쵸. 때문에 AI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세요? 예, 또 하나 엄청난 시프트가 일어날 거로 보고 그러니까 AI를 잘 이용하는 나라와 네. 그렇지 못한 나라, AI를 잘 이해하는 사람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생길 수가 있죠. 이 자산으로도요? 그렇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생산성이 내가 혼자 공부하는 사람과 AI가 날 도와주는 사람하고 생산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AI가 IT만의 문제는 이제 또 아니니까. 이거는 그쵸.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기업으로도 봐도 AI를 잘 쓰는 기업은 직원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근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 걸 고집하는 회사는 네.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 이게 저의 주식 공부에 좀 되게 큰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식 투자할 때도 이 기업은 AI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AI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투자할 때도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그 AI가 이제 조금 더 외국 대비 더 실생활돼야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나오면서 소프트웨어는 전부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AI도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쏠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빨리 빼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나쁘다고만은 못하겠지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건 투자가 네. 아니고 그건 도박이죠. 도박이죠.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이거 하지 마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거로 착각을 해요. 가격으로 가격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네, 내가 시간 투자요. 내가 꾸준하게 아이들 사교육비 50만 원, 100만 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과소비 줄여서 투자하고.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커피 사 먹지 말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 돈으로 하면 20년 후에 네. 적어도 10억, 20억 될 텐데 왜 바둥바둥하고 그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 그렇죠.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제 또 까마득하니까 까마득한 게 될까라는 아니죠. 의문도 있고.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 네. 노력이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패시브 인컴이거든요. 네. 패시브 인컴이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나를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을 하는 거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맨날 들여다보고 가격 들여다보고 네. 그래서 뭘 얻겠다고요? 이게 생각하는 뭔가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DNA가 굉장히 바뀌어야 되나 중요하죠.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네. 미국도 개인들이 그렇게 할까봐 그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에 들어가게 하고 60세까지 못 찾게 한 이유예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전체 나라 자체가 바뀌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그게 필요한데 퇴직연금의 주식비 중에 세계에서 꼴찌예요, 한국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쏠려 있죠. 부동산이 전부 예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비중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부동산은 사실 사놓으면 그래도 막 영원이 되진 않으니까 이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죠. 부동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내 재산의 35% 이상 넘으면 안 돼요. 30% 이상이요? 네, 35% 많아요. 35%. 아주 많아요, 40%. 그리고 또 비싸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부동산은 상금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집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위주의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 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부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좋은
노후 준비의 수단이라는 걸 알려주고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이게 왜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어쨌든 부자를 되게 해주겠다는 뉘앙스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니요, 가능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그런 투자 문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문화, 이렇게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양질의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문제긴 하죠. 잘못된 그것도 그쵸? 편견이에요. 이게 그래요? 외국인은 장기 투자해요. 한국 사람이 장기 투자 안 하지. 근데 왜 많이 빠지고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근데 않아요. 그럴 거면 국장을 좋게 만들어야 이들도 더 장기로 하게끔 되기는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이 뭐 들어오라는 게 우리나라 투자 안 하면서 외국 사람 들어오라 이거 그건 좀 이기적일 수는 있긴 그러니까 하겠네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캐피탈 마켓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표님이 진짜 이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금융 교육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일단 부자가 되라고 해야 돼요.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영리해라. 네. 그래서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투자.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돈을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게 그 얘기죠. 그걸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 주라는 그렇죠. 의미시네요. 내가 내일 맥도날드 먹는데 맥도날드 주식 사면 네가 맥도날드의 주인이다. 저희는 보통 용돈기 입장으로 첫 교육을 그러니까 받잖아요. 돈을 일시켜라. 그리고 큰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흐르는 돈을 배워야 되는 큰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형수 교육만 해요.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이제 AI가 다 해줄 텐데. 생각을 바꿔야죠.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엄마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학교 대표님이신데 저 같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부자가 되려면 요 세 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는 절실해야 돼요. 절실이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내가 은퇴할 때는 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절실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금융교육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 해도 늦지 않나요? 당연하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금융교육을 해야 돼요. 주식 공부. 그리고 액션. 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백 사지 말고. 네. 놀러 가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근데 주식 공부가요. 이게 기업을 잘 알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타겟팅도 되겠지만 진짜 무턱대고 오늘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좀 사회 이슈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에요. 서적으로 본다면. 아니, 이렇게 너무 우리는 학원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식도 무슨 책을 사야 되냐고. 그건 아니고요. 네.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부터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계좌 열어야죠. 그게 시작인 거군요. 그렇죠. 계좌 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주식 한번 사볼까? 근데 요새 누가 ETF 얘기하던데, S&P 500 ETF 사볼까? 코스피 200 사볼까? 궁금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액션 없이,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내가 공부 다 한 다음에 투자할래. 그건 최악이죠. 아까도 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시작해야죠. 그리고 절실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사회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계속 코스피 5천, 3천은 이미 넘었는데 코스피 5천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시장이 너무 가파르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 8%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지금 갖고는. 그거는 괜찮아요? 너무 디스카운트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요? 한국 싸요. 굉장히 싼데, 네. 이게 막 5천 갔다가 다시 또 3천 되고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한국 주식시장이 아시아의 선도 그룹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미국은 어떻게 했나? 홍콩은 어떻게 했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나?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금융기관의 중심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되면 안 돼요. 자산운용사가 돼요. 미국처럼 블랙락이 나와야 되고 블랙스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자산운용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규제가 다 풀려야 돼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많이 차차 풀어간다면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과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죠. 그래요? 더 올라갈 미국이 50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미국 50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올라가는 편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처음에 1980년, 75년에 퇴진연금의 DC형이라는 거 401K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미국은 모든 거를 다 암울했어요. 미국은 모든 걸 다 일본한테 뺏기고 한국한테 뺏기고 다 뺏겼죠. 근데 금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죠. 네, 그렇죠. 한국도 그 모델이에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왜요? 너무 잘못된 데로 와 있어요. 이미 쏠려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전부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죠. 교육 시스템. 전부 국영수 가고, 학원에 가고, 창업 안 하려고 그러고, 금융교육 안 했죠.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해야죠.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망해요. 중국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그래요? 네, 중국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됐을까? 금융이구나. 왜 커졌을까? 아니, 왜 잘못됐을까? 잘못됐을까? 네, 일본은 30년 내내 하락했죠. 그렇죠, 하락했죠. 전부 부동산에만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는 자산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아니, 새로운 그렇네요. 매출을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냥 올라가는 거지. 중국도 한동안 엄청 부동산 대출 그거를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본이 저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주식이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산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금융을 가르쳐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안 가르치죠. 그렇죠. 아무래도 특정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사, 변호사 하는 게 아니고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투자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는 자꾸 의사는 혼자만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큰 부자가 나오는 거는 창업한 사람, 금융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각자 내가 워런 버핏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면 왜?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그럴 이유가 수 뭐가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우리 애가 10살인데 나도 워런 버핏까지 부자 될 거야.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애는 미안하지만 부자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올바른 투자법 이렇게 불장 속에 올바른 투자법을 한번 또 그 존니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토론할 주제는 갭투자 열풍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 뜨거운데 요즘 이런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아니면은 안 돼. 지금 안 사면 제일 비싸. 이런 심리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넘사벽 이상으로 되니까 우회적으로 사는 이 투자 방식에 또 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게 코너가 이제 다짜고짜 질문을 하고 뒤에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데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갭 투자로라도 지금 서울을 하나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네. 뭐냐면 이제 갭 투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지금은 이제 뭐 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서 네. 전세금을 이제 활용한 주택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꽤 오랫동안 이 투자 기법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부동산 경계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그럴 때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갭 투자는 하나의 전형적인 주택 투자 방식이고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에 집을 산다라고 할 때 네. 가장 핫한 뭐 강남 3구, 마포를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죠. 용산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도 자금이지만 이게 규제도 너무 네.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핫한 데의 주변 지역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이 환경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규제 지역을 피해서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규제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맞추기 현상이 생기면서 그렇죠.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네.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들어가기에 뭐 상속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경도 현실이잖아요. 못 가죠. 근데 내 집은 마련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춘 아니면 내 자금보다 조금 무리해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네. 이렇게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슬픈 열망이죠. 아, 맞아요. 예. 보면 슬픈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집에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 네. 이제 점점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의지는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별로 한번 짚어보려고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소장님. 보시면 서울 지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가장 핫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쪽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갭 투자 성행 지역들이 예. 과거와는 사실 마포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 한강벨트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이 확대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마포 옆에 뭐 부가현이라든지 예.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좀 동네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라든지 이제 강동구까지 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상승률이 높고 접근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접근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50% 미만대 막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내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세도 꼈지만 뭐도 받아야 되냐면 대출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용산구하고 성동구가 되게 핫했잖아요. 광진구하고. 성동구가 그 집값 오른 폭이 네, 제일 높더라고요. 높았죠. 네. 경기도는 과천시가 제일 높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성동구가 지금 탑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 얘기다 보니까 이제 네. 주택 거래량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을 따지면 2,200건 정도 이제 거래가 되게 네. 빈발했으니까 네. 여기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핫플레이스 지역에서 이제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이제 이렇게 가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제 이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60%를 상회해요. 어떤 데는 67%까지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초기 투자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네. 전세가율이 67% 높다라는 얘기는 33% 자금만 있으면 되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마련하기 쉬운 지역들이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제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슬픔은 네. 금방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 역전세, 그다음 이런 이슈들이 그렇죠. 되게 많은 지역들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까지 이제 갭 투자의 어떤 열풍이 불어닥칠 수 있고 이제 또 내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와 성동구, 용산구, 성동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포구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산되게 되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시선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만 가지고서는 이 시장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짜 서민의 발목을 많이
마지막 카드까지 잡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젠가 은행, 5대 은행의 부행장들끼리 모여서 금융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였다라는 시그널이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이러다가 이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제 대출도 못 받고, 또 갭 투자도 못 하고, 이러다가 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지금 이제 현재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네. 또 그거에 따르는 심리적 불안까지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정부가 공백이 돼서 부동산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에 네. 한 또 6개월 정도의 그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그 지금 그쵸. 다른 말로 하면 불장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최대 지금 이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근데 실제로 그런 소장님 지금 불장이라고 보세요? 지금 주식 부동산이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 양상이 좀 있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쉽게 얘기해서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 네. 요 정도에서 이제 이 들끓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조금 협소해졌다. 네. 협소해졌는데 이것을 자칫 규제를 강화책을 이렇게 어떤 시장의 요구에 반대되는 걸로 만약에 규제 일변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산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당국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지금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오리지널 그런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한강 벨트에서 떨어졌지만 줄기를 따라서 이제 갭 투자가 네. 확산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니까 4, 5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보통 어느 동네 쪽으로 가야지 좀 주로 벌 수 이제 있어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까지만 해도 사실은 4, 5억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낙관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낙관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니까 앞으로 금리는 또 인하될 거야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이때는 보시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되냐 하면 대출금리를 봐야 돼요. 대출금리, 실제 그러니까, 금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인하 추세에 있지만 다른 경제적 컨디션들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를 반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돈의 값이 싸니까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뭐 3.5에서 이제 5.5%까지 네. 이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역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성북구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뭐냐면 조금 싸지요. 상대적으로 싼 데다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뭐 1억이나 2, 3억 정도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사실 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다들 뭐 인정은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한강벨트와 좀 멀더라도 요런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하실 수 있나요?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아니고, 봅니다. 마지막 투자의 기회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고 서울의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네.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공급 시그널의 부족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 심리와 불안 심리가 확대된다라고 네네.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 그럴 수 가격이 있죠. 견인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죠. 현재도 네. 67%, 65%, 뭐 60% 넘는 지역이 서울의 절반 네.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너무 전세 가격이 높은 거를 갭 투자로 사게 되면 주택 가격이 변동이 있거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초기 투자금은 작을 수 있으나 이제 전세 세입자를 이제 빼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나는 계속 또 목돈을 넣어서 이제 전세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갭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주셨던 네. 게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갭 투자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지역을 지금 사는 건 이제 좋다 쳐도 네. 앞으로의 장을 봤을 때 사실 왜냐면 급격히 오르는 데는 사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안 사던 지역을 샀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그리고 불안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소유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을 들여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택을 네.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제 뭐 입지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게 입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갭 투자에 매몰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네. 갭 투자 매몰 때문에 뭐냐면 내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내 능력을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면 역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순환적으로 사이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사이클링이 돼서 그렇죠. 이 호황기와 불황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거예요. 주기가.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얘기는 확 끓다가 또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리스크는 큰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하든지 네. 아니면 진짜 그 감수를 안 할 생각으로 안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해 갖고서 이제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사든 안 사든 이제 미래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25개 서울 구에 하나 내가 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이제 투자할 수 있지만 또 한 주택을 가지고서 주택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투자 열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죠. 참 이게 투자자의 몫인 것 같긴 한데 네, 결과적인 어렵긴 책임은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산별로 좀 갭 투자를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지금 2억 있는데 네. 4억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갭 투자를 의외로 갭 투자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2억부터 한자면 이제 제 수중에 2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이 이제 2억이에요. 2억이요. 그러니까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예, 2억.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대상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네, 매매가 대비 네. 전세가율이 50%냐, 네. 아니면 40%냐, 60%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내가 주택을 어느 지역에서 이제 봐서 이거를 갭 투자를 해갖고도 살라 그러면 네. 2억에 이제 초기 자본이 들어가니까 일단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3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갭 투자가 전세 자금이 아니 저기 그 전세가가 뭐 2억 5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5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가 40%라 그러면 내가 1억 2천을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다음에 주택 회전율. 회전율.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되게 좋다라고 해서 주택을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를 내가 팔라고 하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에 허덕이게 되고 원리금 상환에 이제 허덕이게 되면 결국에 그 주택은 이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좋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종잣돈 2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6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다면 한 5, 6억짜리 이제 주택까지는 내가 구입할 여지가 그럼 있죠.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매가 돼요? 근데 사실은 2억을 가지고서 갭 투자로 이제 들어가서 사기에는 내 돈을 조금 보태야지 이제 그렇죠. 될 정도로 서울 시내 이제 가격은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이 테두리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위군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중위군도 보통 한 12억에서 20억까지 이제 간다라고 보면 거기에서도 2억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전세가가 쉽지 않네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질문하시는 게 4억이잖아요. 4억이요. 네. 자, 4억 정도라면 쉽게 4억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내가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럼 4억이니까 6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6억이 모자라는데 전세가가 40%다라고 얘기하면 2억이 더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조금 근접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기간 그렇죠. 외에 이제 기간일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도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무조건, 왜냐면 갭 투자는 싸게 산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좀 간과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그 이자 생활을 간과하면은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집값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데 내가 4인 가족에서 이제 애들 교육시키고 뭐 시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사실. 거의 뭐 네. 월 한 150 정도 저축하면 마이너스 되는지 아니면 알겠거든요. 사실 다행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1억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1억이 아니라 한 7,400에서 그렇죠. 5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양육비하고 뭐 이거를 다 감안한다 그러면 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몇 억을 네.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이런 거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될까. 덜컥 사놨는데, 그렇죠. 덜컥 사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잔금을 못 맞추면. 그쵸. 또 전세를 못 네.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있는 집들은 계약갱신권을 통해 갖고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아. 있죠. 근데 이제 전세가 4년이 돼가지고서 네. 이제 세입자를 이제 갱신 거절하고 이제 내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를 확인을 안 하면 예. 모르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잔금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기간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그 전세 그 기간을 안 보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계약금을 그러니까 날리는 뺄 수 거잖아요.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1억이면은 이제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경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아, 좋죠. 물론 좋은데 이제 모두의 이제 소망은 서울에 이 테두리라도 그렇죠.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아, 1억이면 사실 상당한 자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이제 종잣돈 1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자영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대체주택으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주택으로서의 어떤 수단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하나의 또 전형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거로서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쵸. 대체제일 뿐이니까 그냥 내가 사는 주거 만족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제 자산으로서의 투자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대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많은 뭐 범죄 그런 그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조심해라 이런 부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출 비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일단 뽑아보고 그 다음에 잔금기일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갭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택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걸 5년 후에 판다 그랬을 때 꼭 5년 후에 잘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거기에 개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갭 투자를 해갖고서 구축을 샀는데 옆집에 쉽게 얘기해서 신축이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세 시장이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어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개발 여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신다라면 어쨌든 내가 작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또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길에 조금은 더 접근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사람들이 더 급하게 하는 이유는 7월에 DSR 스트레스 3단계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또 은행장들도 만났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하려고 6월을 더 받고 이런 게 있을 네, 거거든요. 그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몰려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몰려서 사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불장은 뭐냐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네. 내가 어느 시기를 선택해서 주택을 투자한다라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했던 예상 수요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을 가장 잘 사고 투자를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업무보고 금융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네. 이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 네. 나왔는데 이미 이렇게 정부에서 말이 나온 이상은 은행에서는 빠르게 또 행동을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 급해가지고 받아놨다가 진짜 집을 살 때나 정말 대출이 필요할 때 막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모두가 좋은 시장이라고 해서 막 뛰어드니까 정부도 과거가 데자뷰가 되잖아요. 그쵸. 이거 이러다가 통제 불가능한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했냐면 이거를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으로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뭐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네. 현재 지금 당장 그것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나봤던 세법 개정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크게 바뀐 네.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바뀐 상황이 없을 때 부동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뭐겠습니까? 대출 규제예요. 사실 그거밖에 제일 지금 빠른 없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를 가게 된다 그랬을 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무소불위로 누렸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건 뭐 지난번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논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대출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서 과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택시장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 붙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 옥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어떤 시장 컨디션은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편한 수요들도 제법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7, 8월째 수치가 나오면은 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근데 좀 겁나는 게 갭 투자가 이렇게 이미 열풍이 됐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분명히 정부는 갭 투자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사가지고 만약 바로 거래가 되면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하기로 만약 했다면 이것도 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강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초기잖아요.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향타도 보지 않고, 과거에 진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폭등할 거야. 네. 그러니까 폭등되기 전에 내가 집을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갭 투자도. 그게 그러니까 자기 심리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다시 좀 갭 투자 넘어가면 아까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토어제 검토한다는 서울시장 발언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너무 뜨거우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는 다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그 양면성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라고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름을 얻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했을 때 정책 결과는 그렇게 항상 반대적인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성동구를 토호제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중구,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는 안 묶일까요? 계속 묶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다 잡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했던 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억제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서 적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한 풍선 효과가 확산되지 않기 위한 규제는 뭘까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이게 계속 어쨌든 6월이 좀 남았고 갭 투자 바로 뭐 토어제를 지정하지 않는 한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예. 거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리고 남은 예. 6월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떤 규제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좀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서울이 잡힐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경제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네.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반복하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 시그널이에요. 공급 시그널. 자, 이제 네. 우리는 정부가 항상 발표할 때는 뭐냐면 장기적인 시그널은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해갖고 부지 조성을 하고 보상을 하고 뭐 하고 네. 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상이 얼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 3년 후에 5년 후에 공급할 거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린 당장 할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렇죠. 공급.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이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그러들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 그 다음에 이제 틈새를 촘촘히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어떠한 부분들이 없게끔 이제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재력가들이 네. 지금 서울 주택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왜 사겠습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지방에 건물이 있다 이러면 건물주로서 조물주에서 행세를 그렇죠. 했지만 지금은 다 공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갖고서 진짜 똘똘한 한 채로 사야 되겠네 해갖고 지방에 있는 재력가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주택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몇백억이 있는데 뭐 서울 압구정동에 뭐 80억 100억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 그게 현금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서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다라는 구조를 모든 청년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사놓지 않으면 나는 진짜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겠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불안 심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잠재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정책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여기에서는 강력한 게 어쨌든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15억 대출 그 금지한 것처럼 어떤 강력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네, 공급 시그널은 분명히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죠. 수요. 네. 네. 자,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구에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강남 상구의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우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뜨겁고 막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폈다는 네. 얘기죠. 그거를 좀 더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구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주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또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에서의 문제점은 뭘까? 이미 이제 그거는 디커플링에 의해서 네, 이제 네. 양극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공급 정책들이 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수요 억제, 수요 진작 네. 어떤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 있을 건데 정부는 뭐를 하고 있냐면 지방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좀 더 과열인 거에 디테일하게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예. 거네요. 그래서 공급 시그널이 분명해지고 네. 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이제 많은 택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3기 신도시에다가 공급을 깔게 되면 심리가 안정되면 부동산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컨디션이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돼가는 거기에 따른 과정이죠. 그렇죠. 네. 불안 심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만 네. 지금 타오르지 나머지는 다 지금 그러게요. 오히려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서 자영업자 밀어주고 국민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네. 어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딜레마도 있지만 정책을 피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저는 이제 불안 심리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준다 그러면 꼭 굳이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1, 2년 있다가 해서 준비하면 그렇죠. 되지. 내가 모아서 이제 그렇게 가는 풍토 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다 노력을 해야죠.
정부의 어떤 직관적인 정책이 좀 나올 수 네. 있기를 기다려보면서 또 한번 정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네.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